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영어과정, 조작하 과정과 지수척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타당도를 한번 볼까요? 타당도의 의미는 뭡니까? 타당도. 타당도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당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면 타당도가 좋은 거예요. 타당도가 좋은 거예요. 보다 자세히 말한다고 한다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느냐, 과연 실제로, 그리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하는 이 두 요소. 실제로 측정하느냐, 실제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느냐, 그 개념을 측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가. 이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타당도예요. 타당도는 실제로 그 개념을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요? 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측정한다고 해서 10가지 문항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10가지 문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문항에서 묻고 있는 그 행복감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느냐, 행복감을. 그리고 그런 방식의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타당도라고 하는 겁니다. 타당도. 타당도 측정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액면 타당도.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경험적 그 척도는 특성 현상에 대한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상적인 합의나 사회 구성원이 생각해가지고 구상하는 정신적 이미지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 현상을 변수로 전환해서 이를 측정하는 문항을 만들었을 때, 해당 문항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그 현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측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액면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액면타당도가 뭐라고요? 그 사회 현상을 변수로 환영해가지고 전환해가지고 측정할 때 문항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문항을 만들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하게 하는 건데, 해당 문항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그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측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느냐 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뭐라? 액면타당도다 하는 거예요. 액면타당도. 또는 이 액면타당도라고 하지 않고 또 안면타당도라고도 불려요. 그렇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주로 응답하는 비전문가가 보아도 해당 문항에서 묻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액면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를 묻는 문항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개인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변수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다 수긍할 거예요. 이게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변수를 측정하는 지표구나, 그 과정이구나, 그 질문이구나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긍할 거예요. 이처럼 사회 구성원이 그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기초를 둔 것이 뭐다? 액면타당도다 하는 겁니다. 액면타당도. 그리고 이제 내용타당도는 그러면 또 뭐냐?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는 그 측정하는 것이 해당 그 개념에 포함된 의미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느냐를 고려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내용타당도라고 말할 때 이 내용타당도는 우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해당 개념, 그 개념 있지 않습니까? 개념에 포함된 의미들을 어느 정도 그 문항들이 포함하고 있느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뭐다? 내용 타당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회적 지위라는 개념, 사회적 지위. 이 사회적 지위라는 개념은 소득, 직업, 명예 등의 이 다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죠. 그가 얼마를 버는지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명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다차원적인 요소들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다차원적인 개념은 각각의 차원들이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하위 영역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문항들을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항 구성 과정이 그 개념에 얼마나 포괄적으로 넓게 잘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항들이 각 내용 영역에서 독특한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는 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타당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기준 관련 타당도예요. 기준 관련 타당도라는 것은, 여기서 이 기준 관련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준거 타당도라고도 번역이 돼요. 준거 타당도. 그런데 이 측정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기준, 준거와 관련해 가지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타당도는 사용하고 있는 측정 그 도구의 그 측정치, 그 측정치와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치, 이것 간의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수학 능력 입학시험, 수능이죠. 그 입학시험의 타당도라는 이 말 그대로 학생이 성공적으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준 타당도에서는 준거를 예측하는 정도를 따진다는 점에서 다른 말로는 예측 타당도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성 타당도. 이 구성 타당도는 어떤 측정 도구가 그것이 측정하려고 하는 이론화된 과학적 구성체인 개념이나 이론, 이거 같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측정을 잘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느냐, 구성체와 그 개념이나 이론 등과 어느 정도 상관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인 타당도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구성체, 이 과학적 구성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지식의 그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적 개념이에요. 설명하고 그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 타당도는 어떤 측정 도구와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의도했던 내용을 그 실제로 잘 측정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게 구성 타당도예요. 이것을 이제 재는 방법으로서는 통계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요인 분석을 많이 참고해요. 이것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검사 과정의 분석, 그리고 타 검사와의 상관관계 등을 통해 파악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 만족도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연구자는 이제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는 그 척도를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 척도의
타당성이 있느냐를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연구자가 결혼 만족도가 다른 변수들과 그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이론적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론적 예측. 예측.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들이 그렇지 못한 부부들보다도 배우자들을 덜 조금 속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만족하는 부부가 만족하지 않는 부부보다 거짓말을 덜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결혼 충실도가 좋다는 거죠. 만약에 결혼 만족도라고 하는 이 척도가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 결혼의 충실도,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결혼 충실도는 이미 검증된 척도라고 가정해봐요. 이제 인정되어진. 그런 결혼 충실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혼 만족도의 측정치의 구성타당도가 돼요. 구성타당도가 된다는 거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하고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매번 같은 결과를 얻을수록 어떻다고 그랬어요? 특정 방법상의 그 특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 그림에서 이제 0.4격 여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격이죠. 이 사격을 할 때마다 관역에 비슷하게 맞춘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뢰도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려고 의도된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측정을 하는 그런 기술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0.4격의 예를 들면 사격을 했을 때 관역의 중심부를 맞출 수 있다면 이는 타당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신뢰도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냐. 여기를 향해 쏘는 건데 거의 쏜 총이 다 이 부분에 맞았어요. 그 한 부분에 흩어지지 않고 이쪽 부분에만 꽂혔다는 것, 맞았다는 것은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타당하진 않아요. 타당도가 많진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렇게 주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있고 타당도가 좋은 건데 여기에 요 한쪽 부분만 여기가 아니라 중심에서 벗어난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다. 그러면 신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타당하진 않은 방법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타당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0점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심에서 다 포진해 있어요. 사격들이. 그런데 타당을 해요. 0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에는 포점은 맞아 있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흩어져 있어요. 전방위로. 그래서 이거는 타당은 하지만 신뢰할 수는 없고 이거는 신뢰를 할 수는 있지만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 요게 거의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0점에 이렇게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것은 타당도 하고 또한 신뢰할 만도 한 거예요. 예. 이런 타당도, 이런 평가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수와 척도. 조작화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추상도가 높은 개념, 그 높은 개념은 다양한 차원의 그 하위 차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중지표에 의해서 측정이 돼요. 다중지표일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 가지 하위 차원이 많고, 그럼 거기에 따른 지표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중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렇게 측정이 되어져요. 추상화가, 그 추상도가 높은 개념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 개념의 측정이 그 한 문항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항으로 구성해 가지고 측정했을 때에 그 개념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여러 지표 또는 여러 문항으로 측정된 개념은 자료를 수집한 후에 개별 지표 단위로 다시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지표의 측정치를 하나의 측정치로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을까요? 종교성,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죠. 이게 종교성이라는 것이 워낙 주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6개의 지표를 사용해서 측정했다고 해요. 예. 다중지표잖아요. 추상도가 높아질수록. 그죠? 그래서, 이 종교성 개념을 측정할 때 6개의 지표를 사용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자료를 수집한 후에 이 6개의 지표를 하나의 측정치로 묶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와 같이 결합된 추정치를 복합 측정 혹은 합성 측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합성 측정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이 합성 측정을 구성할 때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지수와 척도라는 것이에요. 지수와 척도. 질문지 조사에서 지수와 척도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와 척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는 복수의 지표를 측정했을 때에 개별 지표에 할당된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합성 측정을 구성하는 방식의 측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지표에다가 이 점수를 모두 합산해 가지고 합성 측정치를 구성하는 측정 도구예요. 이때 이제 문항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문항을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해서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문항이 0 또는 1로 응답하게 한 학문이라면 1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요. 0을 답한 답이 몇 개고 1으로 답한 답이 몇 개냐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 지수를 구성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1이라고 하는 응답한 문항의 수가 중요할 뿐 어떤 학문에 1이라고 하는 응답이 되어졌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답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존중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또 추상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의 학문을 통해서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6개의 그 문항을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수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 때 자존중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문항에 예 또는 아니요, yes와 no 라고 대답한 후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 1점이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한 점이 하면 0점을 부여해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6개의 문항 중에 0이나 혹은 1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최종 점수를 주는 방식이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최고 점수 6점, 최저 점수 0점의 지수가 구성이 되잖아요. 6개 문항이니까 최고 점수는 6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점수 6, 최저 점수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수가 구성이 되죠. 지수에서 점수가 부여가 항상 0과 0과 1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각 문항별로 동일하게 응답자의 선택을 따라서 혹은 0에서부터 1, 2, 3까지 1, 2, 3 이렇게 해서 답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0과 1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6개 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에 동의하고 어떤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고려하지 않으면
단지 동일한 문항의 수나 각 학문에 부여한 점수를 합한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열적인 성격을 가진 지수를 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척도는 이와 조금 달라요. 때로는 이제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항 간의 논리적인 수준이나 경험적 수준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이가 나죠, 그렇게. 즉 문항 간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더 잘 드러내는 강도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것처럼 문항들을 결합함에 있어서 문항 간의 수준을 고려하거나 문항 간의 수준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항 간의 수준을 고려하거나 혹은 변수를 나타내는 강도의 차이를 문항 간의 수준을 고려하거나 변수를 나타내는 강도의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합성 측정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척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척도. 아시겠죠? 이게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에서는 몇 개의 문항들 사이에서 논리적 혹은 경험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항 간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종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 이 강도에서 몇 개의 문항 사이에 논리적 혹은 경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문항 간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강도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들도 이러한 문항 간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응답의 유형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 차별, 이 차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을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인간관계에서 수용의 정도로 보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경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행동의 4개의 지표, 4개의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수용 정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니까 가정에 예를 드는 거예요. 4개의 지표를 사용한다, 이것도 이 가정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4개의 지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인사하기. 4개의 지표는 그럼 뭐냐? 첫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인사하기. 둘째,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 세 번째, 옆집에 거주하기. 네 번째, 결혼하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보죠. 일단 이 각 지표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문항으로 구성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4가지 지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인간관계에서 수용 정도를 나타냄에 있어서 분명한 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강도의 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사 정도 하는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잘 있죠, 뭐 하세요 요즘, 이런 인사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결혼까지 허용할 수도 있어요. 결혼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3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용할 거 아닙니까? 옆집 거주하기. 그래서 이런 척도를 구성한다면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0점을 주고 가장 가까운 것, 즉 인사하기를 허용한 사람은 1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인사하기와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기를 허용하는 사람은 2점을 주고, 또 옆집에 거주한 사람은 3을 합하여서 3을 더해서 3점을 줘서 합성 측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척도 구성의 원리가 된다. 이러한 척도는 지수에 비해서 응답자의 응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수와 척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수와 척도의 공통점. 첫째, 지수와 척도는 모두 서열 측정에 속한다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측정 도구로 소외감과 사회 경제적 지위, 또 종교성 등과 같은 변수를 측정할 때 이 속성들의 값에 따라 가지고 응답자의 순위를 서열하는 거예요.
일테면 소외감이라는 개념을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 당하는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변수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게, 어떤 사람은 낮게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한 이 소외감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응답자들의 순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소외감에 대한 지수나 척도, 이 지수와 척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소외감 정도, 상대적인 그 소외감 정도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지수와 척도는. 하지만 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척도라고 하는 것은 세부 지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구성하기 때문에 척도가 지수보다 더 확실한 서열성을 제공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지수와 척도는 모두 변수의 합성 측정입니다. 이 합성 측정은 그 한 문항이 아니라 여러 문항으로 측정한 후에 이것들을 합하여서 만든 측정치들인 거죠. 개념의 그 추상 수준이 높아. 그 높을수록 한 문항으로 그 개념을 측정하기는 어려워진다고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여러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문항이 종합적으로 추상적인 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그 여러 문항의 세트를 합성 측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 측정. 그래서 이 지수와 척도는 모두 한 문항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항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합성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지수와 척도의 차이점이 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와 척도라고 하는 것은 문항에서 각각의 문항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해요. 뭐가요? 지수와 척도가 각 문항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수는 문항들의 강도나 수준의 차이 없이 특정 문항에 대한 반응을 결합해가지고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의 강도, 그 수준, 이걸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문항에 대한 반응을 결합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척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척도는 이와 반대로 문항별로 강도나 수준을 순차적으로 달리해요. 그래가지고 그 강도나 수준에 비례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대한 그 대답을 강도나 수준을 다르게 대답함으로써 대답에 대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이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척도. 그러면 이제 이 척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척도 중에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응답 범주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 리커트 척도 방법이 있고, 또 척도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서스톤 척도가 있고, 또 한 문항 안에서 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척도를 구성하는 것, 대표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반되는 형용사 의미를 판단해서 가까운 곳에 표시하게 하는 어휘 차이 척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커트 척도와 또 그 서스톤 척도, 보가더스 사회거리 척도가 있는데, 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 종류만 좀 리커트 척도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서스톤 척도, 그리고 보가더스 거리 척도가 있다는 것.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한번 더 이걸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고, 어휘, 작도, 척도 까지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이거는 이제 종류만 우리가 오늘은 알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마 좀 거부감이 좀 있을 것이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교재에 글을 다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멈춰가면서, 동영상을 멈춰가면서 글을 좀 읽어서 반복해서 있다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